지금부터는 이번 시간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용도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땅의 기능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해서 그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허용하고 도시 기반 시설의 용량에 맞추어 용적률과 건폐율로 해당 지역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로는 땅의 기능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정해서 그 기능에 맞는 건축물만 허용하고 도시 기반 시설의 용량에 맞추어서 용적률과 건폐율로 해당 지역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즉 용적률과 건폐율은 건폐율을 제한하는 것은 지역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의 용량에 맞추어서 용적률과 건폐율로 해당 지역의 밀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도시의 시설에는 일정한 수용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무분별하게 건물을 지으면 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서 생활 불편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에 제한을 두어 지역의 밀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리센터 개발 실무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리센터 개발 실무에서는 왜 용도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물류센터 개발을 위한 첫 단계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류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류센터 부지에 대한 정보는 개발 가능한 면적이 몇 평이고, 그리고 해당 부지의 지번,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지역 등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접수가 되게 됩니다. 앞에 장표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도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건폐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건물의 입체적 밀도를 의미하고 건폐율은 건축물의 평면적인 밀도를 의미합니다. 건폐율은 건축물의 평면적인 밀도를 의미합니다. 건폐율이라 하면은 그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지 면적이란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며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으로서 면적이 가장 넓은 한 계층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수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후에 여기에 100을 곱한 게 건폐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수식을 건축 면적을 구하는 수식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법정 건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전체 면적이 대지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건축 면적은 그 바닥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넓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의미하고요. 건폐율이라 하면은 전체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통해서 한번 건폐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A라는 지역의 법정 건폐율이 60%라고 가정한다면 대지 면적이 203.2 제곱미터인 토지의 건축 면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법정 건폐율이 60%고 대지 면적이 203.2 제곱미터인 토지에 대한 건축 면적에 대해 한번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203.2 제곱미터 대지 면적에다가 법정 건폐율 60%를 곱하면은
121.9제곱미터인 건축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즉 가장 넓은 바닥 면적이 최고 121.9제곱미터에 이르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바닥에 있는 게 그 대지 면적인데 대지 면적이 203.2제곱미터고요. 대지 면적의 60%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바닥 면적 중에서 가장 넓게 건축 면적은 즉 121.9제곱미터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고요. 1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및 기타 재해 시의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1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및 기타 재해 시에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몇 층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이란 지상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단 지하층의 연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몇 층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이란 지상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단 지하층의 연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지하층의 연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물류센터를 개발을 할 때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도가 이렇게 있는 땅 같은 경우 땅이 나오게 됩니다. 경사도가 있는 땅이 나오게 되면은 경사도를 이용을 해서 지하층을 파게 되는데요. 도면상으로 지하층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만 지하층이고요. 그런 식으로 지하층을 파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을 확보를 해서 수익률을 확보하게 됩니다. 용적률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보시면은 용적률은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을 100으로 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후에 100을 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용적률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을 계산하는 데 활용하므로 위 수식에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지상층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법정 용적률이므로 대지 면적이 203제곱미터인 토지의 법정 용적률이 150%라고 하면은 지상층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법정 용적률을 하게 되면은 203.2제곱미터 곱하기 150%에서 304.8 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지상 대지 면적이 203.2제곱미터인 토지의 법정 용적률이 150%라고 하면은 지상층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법정 용적률이므로 203.2제곱미터 곱하기 150% 하면은 304.8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연면적은 지하층부터 해가지고 지상층 전체를 합한 면적인 200평, 각 층이 50평씩의 이름으로 200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상층 연면적을 본다고 하면은 50평씩 3개 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지상층 연면적은 150%가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하층 연면적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용적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경사도가 있는 땅이 좀 나오면은 경사도를 이용해 가지고 지하층을 파게 되고 그 지하층은
뭐 실질적으로는 지하층은 아니지만은 건축 동영상의 지하에 해당하게 되므로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 지역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은 9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서 도시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16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총 21개의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은 전체 9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숫자들을 쭈루룩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어,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 있고,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도시지역이라 하면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 하면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있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라 하면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 등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이라 하면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 개발을 할 때 좀 많이 물류센터 부지로 활용을 하는 지역이 이런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40%, 용적률이 100%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고 건폐율이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면적이면은 그 물류센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 지역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물류센터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살펴보면은 자연환경 수전,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하여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폐율이 5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0% 가까이 해당하는 지역도 있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100%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1500%까지 해당하는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하고요. 제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낮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전용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00% 이하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일본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70% 이하, 용적률이 350% 이하인데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400% 이하인데요.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도록 주거기능,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이 이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업지역에는 대부분 창고 시설 건축이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지역에 만약에 창고를 개발하게 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로 지금 지을 수는 있는데 땅값이 좀 많이 좀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따져봐야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존 녹지 지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 이하인 지역인데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산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어,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 이하인 지역인데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이라 하면은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이 300%, 100% 이하인 지역인데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에도 땅값이 굉장히 쌀 경우에는 용적률이 1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이 80% 이하인 지역이고요.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산관리 지역이라 하면은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이 80% 이하인 지역이고요.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건폐율이 40% 이하, 용적률이 100% 이하인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이 땅값이 상대적으로 좀 싸고 그리고 건폐율이 어, 높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하는 물류 부지를 많이 사가지고 물류센터로 지금 개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이 80% 이하인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이 80% 이하인 지역으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업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합니다.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합니다.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토지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토지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제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해당 지역 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해당 지역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센터 옆에 보이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자체들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옆에 보시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뒤에서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라 하면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합니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 규칙의 상위에 있습니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 규칙의 상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때에는 위헌법률 심사를 거쳐서 그 효력이 부정되게 됩니다.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시행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법령과 법률이 특히 위임 명령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합니다.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서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 능력의 결여, 전문성 및 경제 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의를 정하여 명령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행규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서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권의 전권능성 때문에 자치 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시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자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울과 인천의 지역 환경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건폐율을 인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일정한 범위나 한도를 정하고 조례에서 시행령이 정한 한도나 범위 안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까지 앞서서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뭐 지금 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자 살펴본 내용입니다. 한번 저기 밑에 질문과 답을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몇 %인가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법에서는 상세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은 70% 한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60%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정답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60%가 이렇게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를 개발을 할 때 그 물류센터 부지가 오게 되면은 그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먼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서 과연 여기에는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몇 %로 가져가게 되는지 그리고 고도 제한이라든지 뭐 층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물류센터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